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해담 특허의 신동호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바이오헬스 IP 창출 활용 세미나 중에 소재 부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는 2018년 정도의 자료인데요. 지금 무형 자산 가치의 증대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IP를 비롯한 무형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고 기업의 어떤 그 자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무형 자산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료가 나온 것들을 한번 갖고 와봤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특허로도 제품화가 가능하고 막대한 수익 창출 시장 독점이 가능하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특허청에서 바이오 산업 관련된 특허를 활성화하고자 나온 자료인데요.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라든지 약품 기술도 있지만 저는 오늘 소재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소재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 소송 관련된 부분도 잠깐 다루고 가게 되면은 이전에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5년에 의약품을 비롯한 화학 바이오, 그리고 왼쪽 차트에서 맨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유기화학 기술 관련된 바이오, 이 부분이 아마 소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고 미국 분쟁의 트렌드가 사실은 한국 기업 관련해서도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특허 소송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주요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IP가 바이오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창업 기업 중심으로 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허 출원을 하실 때 여러 목적 및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업의 대표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특허 담당자가 계시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부러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의 특성에 따른 목적을 보면은 아무래도 타 회사 먼저 이제 선진사들의 유사 기술에 대한 대항 부분이 있을 테고요. 특허 출원을 하는 목적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독점이나 로열티 수입, 그리고 해외 사업의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특허 창출을 도모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의 주 참가자이신 신생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IP 창출을 통해서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신용 확보라든지 특히 이제 선진사들이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로스 라이센스 등에 의해서 기술을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신용 확보 부분이 또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나 신용 확보를 위해서 IP 창출을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중에서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특히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 이 부분을 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하게 될 텐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소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이오 소재라고 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이 장표를 제가 오늘 그 세미나에 갖고 온 이유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모노머, 올리고머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그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는 분야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이 장표를 갖고 왔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간단하긴 하지만 그리고 대부분
오늘 참석하시는 바이오 소재 기업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분야에 여러 제품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저희가 뭐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특허 DB를 살펴보아도 바이오 그리고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특허가 단순하게만 해도 35,000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중국이 뭐 허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검색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출원된 특허가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장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소재 하면은 이 자료도 최근 자료라기보다는 한 2, 3년 정도 된 자료일 텐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최근 자료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어떤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관련돼서 ESG 관련된 열풍이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에 관련된 어떤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기업까지 다양한 그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소재 부분이 아무래도 장치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대기업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되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 뉴스에 보시면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소소르바이드 관련된 생산 시설을 만들었다는 부분도 있고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스타벅스나 이런 곳에 PLA 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 뉴스에서는 코롱 인더스트리와 SK 종합화학이 PBAT를 합작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바스프라든지 네이처웍스 이런 부분들도 이미 유명한 기업이어서 사실 소재 관련돼서는 이미 선행 기업들이 특히나 대기업들이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특허를 찾아보시면 소재 분야의 특허를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소재의 어떤 조성, 그러니까 화학적인 모노머 단위의 조성 구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최종 산물의 물성, 파라미터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물성을 한정하는 청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지금 제가 갖고 온 대표적인 청구항은 모두 LG화학에서 출원한 특허의 청구항인데요. 단순히 이제 이 두 조성이 포함된 바이오 폴리머 조성물 이렇게 청구항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성과 물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도라든지 탄성률, 파장실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의 물성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물성을 청구 범위, 특허 청구 범위에 한정해서 특허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 방법 관련된 특허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 제조하는 단계들을 보여주는 이런 특허들이 검색해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소재 관련된 부분은 생각보다 대기업들의 진출이 많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되려면 저희가 신생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했을 때 아무래도 분쟁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특허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는 약간 어떤 가공된 이런 스텝들이 있습니다. 선행 특허들 아까 보셨던 이제 선행 특허들을 파악해서 경쟁사 기술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실시를 들여다보면 경쟁사의 노하우가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경쟁사들의 특허를 모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소위 패턴 맵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어떤 R&D를 해야 되고 어떠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확보해서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과 조금 다르게 그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점에서 특허 청구 범위 많이 아실 테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특허 침해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분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다음 장표를 넘어가기 전에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잠깐 그 특허 침해 판단 부분을 먼저 짚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청구 범위는 아까 보셨듯이 조성이면은 어떤 조성과 어떤 조성이 있는 바이오폴리머 조성물 이렇게 되어서 A 조성과 B 조성과 C 조성을 포함하는 어떤 조성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A 단계와 B 단계와 C 단계를 포함하는 제조 방법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특허의 청구 범위,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 범위가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이 이 청구 범위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할 경우에 침해가 되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비침해가 됩니다. 잠깐 실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과 4개의 다리와 지지하는 뒷판 이걸 포함한 의자라고 했을 때 이 4가지 의자 중에 이 특허 청구 범위를 침해하는 건은 일단 밑판과 다리와 등받이가 있으니까 이 제품은 침해가 되고요. 밑판과 다리와 등받이가 있으니까 침해가 되죠. 팔걸이는 침해하는 데 있어서 추가사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어떤 이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가 됩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C 구성 요소가 없어서 침해가 아니고요. 밑판은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밑판이 원형인데다가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리가 3개여서 침해가 안 됩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분쟁 예방을 위한 특허 창출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저희가 대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선행 어떤 기업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이용관계라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관계를 아시고 이용관계에 해당하는 특허를 창출하셨을 때 아무래도 신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활용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관계 같은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선특허 발명과 후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후발명이 선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게 되고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는 후발명이 선특허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선특허 발명이 발명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전거를 갖고 왔는데 가정을 한번 해보죠. X 자전거라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떤 손잡이, 안장, 그리고 프레임, 바퀴를 포함하는 자전거라고 등록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런데 이 자전거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밤에 어두워서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Y라는 사람이 특허권자 B라는 사람이 자전거에 헤드라이트를 붙였습니다. 헤드라이트만 붙인 거는 약간 밝은 걸 붙이는 건 어렵나 싶은데 요 헤드라이트를 붙이면서 어떤 전지가 필요 없이 모터로 구동되는 이미 예전에 있었지만 이런 게 신규 기술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헤드라이트, 자전거에 헤드라이트를 붙인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허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일단 X자전거가 등록 특허이고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헤드라이트, 특히나 이 모터, 자가발전 모터에 연결된 헤드라이트를 붙인 이 자전거는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장표에서 지금 이 자전거는 이 뒤에 있는 Y자전거는 앞에 있는 X자전거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이것은 특허 침해입니다. X자전거가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데 헤드라이트를 붙였죠. 그러면 이거는 특허 침해인데 등록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아마 유민규 이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특허성, 신규성 및 진보성 그리고 다른 요건들이 만족이 되면 이 Y자전거는 특허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모터가 계속 돌아가서 헤드라이트를 할 수 있다면 특허받을 수 있는, 진보성이 있어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성이 있으면 침해가 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Y자전거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라고 다시 가정을 해보면 X자전거의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특허권자 A입니다. X자전거의 특허권자 A가 이 헤드라이트 붙인 Y자전거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가? 실시는 생산, 판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시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못합니다. 특허는 베타권이라서 아무리 X자전거 특허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 B라는 사람이 Y자전거 특허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Y자전거를 X자전거 특허권자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헤드라이트를 붙여서 판매를 못합니다. Y자전거 특허를 등록받았어요. 특허성이 있기 때문에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받았어요. 그러면 Y자전거는 내 특허가 있으니까 이 X자전거 실시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침해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갖고 왔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X자전거를 등록받은 A라는 특허권자 A는 이 자전거를 더 잘 팔려면 헤드라이트를 붙일 어떤 당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Y자전거는 이 특허를 발명했기 때문에 이 Y자전거를 팔아야겠죠. 팔아야 되는데 두 특허권자가 서로 어떤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죠. X자전거 특허권자는 헤드라이트를 붙여서 팔고 싶고 Y자전거 특허권자는 이 자전거에 대한 어떤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또 이걸 팔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크로스 라이센스, 그래서 서로 특허권을 쉐어해서 그 뭐 지분의 부분은 뭐 이후에 조정되더라도 특허권을 쉐어해서 Y자전거를 둘이 같이 판매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용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특허가 선행 특허를 침해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발명한 특허가 특허성이 있다면 등록받을 수 있다.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선행 특허를 침해한다면 내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크로스 라이센스로 권리를 조정한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어떤 특허 출원의 목적 중에 크로스 라이센스 등에 의한 타사 기술 도입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는 이용관계에 있는 거죠. 이용관계에 있는 특허들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부분을 상당히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신생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선행문헌을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특허성이 있는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새로운 특허를 창출했을 때의 활용 가치가 꽤 높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 국가에서는 IP&R&D 사업이라고 해서 뭐 학부 특허 전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허 분석을 해서 IP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이런 사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런 그 특허 전략 개발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창업기업 7년 이내에 창업기업을 위해서는 IP 나래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지식센터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맞춤형 IP 컨설팅을 하게 되고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서 회피 방안이나 그리고 또 이런 IP 창출을 위한 어떤 그 선행 문헌들을 잘 파악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IP 나래 관련된 그 신청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뭐 기억하실 부분은 소재 분야에서는 앞서서 큰 기업들이 많이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신생 기업들이 소재 분야의 특허를 창출하고 활용함에 있어서는 이용관계를 잘 아셔야 된다. 이용관계를 아시고 이용관계에 있는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행 특허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서 이용관계에 있는 특허를 창출하시면 크로스 라이센스 관련된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